진짜 너무 제일 기대되는 세션입니다. 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데 하이. 지금 이 방송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다 모든 크립토 커뮤니티의 분들이 트이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전 세계 크립토 분들께 안녕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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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방송을 하나 다른 방에 와 있는데 옆방에서 네.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 그만 아 진짜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아, 네. 심지어 그리고 이따가 9시에는 게더타운에 저스틴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게더타운에서 지금 세션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더타운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와, 그런데 혹시 이거 제가 질문을 보려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유튜브 댓글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링크 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재윤님 머리 예쁘네요. 그럼요. 동안 어깨가 이쁘시네요. 아 진짜 나갈래 그냥. 아, 네. 저희 마지막 세션입니다. 와, 와, NFT 부산 진짜 너무 어떻게 역사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이너였던 크립토에서 또 NFT를 주제로 이 백스코 엄청 큰 전시회장에서 남녀노소 엄마 아빠 손잡고 어린 친구들까지 다 와서 모일 수 있는 엄청 이례적인 행사였습니다. 비탈릭 형님께서 멘션하실 정도로 나라 규모에서 NFT 컨퍼런스라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빡빡하게 밀어주는 거는 그 처음 아니면 두세 번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세션을 개최한 게 이제 많은 분들과 더 소통하고 싶고 그리고 부산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크립토 정신을 가성비 좋은 크립토 정신을 대포하고자 이런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NFT 컬처와 젠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 재윤TV의 대표 재윤님 이 모더레이터로 나오셔서 재미있는 세션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우리 모더레이터 재윤님께 남기기 전에 그 이름 괄호 소속까지만 적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아,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죠? 회의 설정 이런 거 들었나? 아,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렌지 괄호 김지윤이라 하면 되나요? 네. 렌지 괄호 제페토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소속이니까 그게. 네. 그렇죠. 아니 제페토의 기업 제페- 가치를 저는 정말 근데 렌지님께서 저는 제페토 소속은 아닌데요? 아,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네. 해주세요. 아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해주세요. 그게 낫겠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크리에이터. 저는 사실 항상 자랑하는 거지만 렌지님께서 제페토의 기업 가치를 한 300억 정도 키우시지 않았나. 어, 제페토가 이걸 봐야 합니다. 맞죠, 네, 맞죠. 손정희 형님의 부를 지금 렌진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Yes, sir.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세션은 NFT 컬처 앤 젠지라고 해가지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핫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패널분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푸버블로그 대표 그리고 재윤TV의 운영자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병원님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의 현장을 맡고 있는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저보다는 디사이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디사이퍼는 NFT랑 메타버스의 근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블록체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철학적으로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동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개인들이 정립되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이 좀 좋은 방향인지 생각하고 또 이를 대중들에게 공유하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거버넌스로 직접 제시하며 진정한 커뮤니티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와. 그다음 보성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미래 디스커버리실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박보성이고, 업계에서는 엘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실에서 하는 일은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다 탐구를 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을 18년도부터 이 학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 쪽의 트렌드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젠지이기도 하고, 젠지가 조금 더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젠지가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젠지 향후로 온라인되는 그런 많은 트렌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하면서도 계속 블록체인 트렌드를 팔로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젠지들이 어떤 테크랑 제일 많이 융합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엘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렌지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렌지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패널을 모셨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해보실 텐데,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막 다 이제 외쳐주시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분들도 괜찮으시면 유튜브 채널도 켜가지고 보시면서 오, 네, 네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NFT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님께서 NFT와 메타버스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메타버스는 그리스어로 초월, 그리고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랑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좁은 의미로는 가상세계, 넓은 의미로는 세계를 모두 통합하는 초월하는 하나의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메타버스랑 정의할 특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들이 있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중 좀 정설처럼 정립되고 있는 것은 매튜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본 문장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우리는 메타버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러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라고 딱 적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매튜볼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막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이렇게 추론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가져야 될 피처들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 블록체인이 가져야 될 피처들과 굉장히 동일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퍼미션리스. 그러니까 누구든 원하면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 원하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피처이고, 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메타버스들은 체인이든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실제로 그 공간, 세계 이렇게 향유하는 사용자들이 이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같은 피처들이 있어야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합의체, 하나의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시는 사실 이더리움이거든요. 왜냐 이더리움 뭐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암호화폐 이더로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은 하나의 체인이고 이더리움은 하나의 커뮤니티예요.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컴퓨터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 그 게더타운이랑 제페토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물론 이더리움에서는 옆에 있는 사용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에서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또 EIP라고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플랫폼이 정하지 않아요. 비탈릭이 자기가 막 끌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용자들이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 지금까지 방금 정리했던 생각은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페이스북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실 페이스북 검열 엄청 하거든요. 그런 검열하는 플랫폼을 버리지 않는 한 메타버스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면 뭐 샌드박스, 제페토, 갤럽타운 모두 좋은 프로젝트지만 이러한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NFT인데, 그러면 조금 이 짧게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언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할 것만 안 그렇긴 했습니다. 한데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NFT는 블록체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이고,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미건조 불가능하고 NFT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NFT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메타버스가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된다면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님.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NFT가 사실 결국 이렇게 막 뭐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많이 엮어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병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만들어 가면서 좀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젠지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젠지에 대해서 보성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테크 업계에서 젠지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젠지는 도대체 어떤 세대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뭐 기사도 있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랑 젠지가 가장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젠지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빠르게 그런 트렌드에 적응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저는 그 세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유년 시절에 뭘 겪었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젠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빨리 변하고 저희 초등학생 때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테크업계의 그런 발전과 젠지의 유년 시절이 함께 흘러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젠지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 디바이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막 앱 안에서 뭐 새롭게 해보고 이걸로 친구들 사귀고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하고 지금 대학생들 다 아이패드로 필기하잖아요. 저희도 아이패드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엄청 빨리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메타버스의 끝판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디바이스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접하게 될 텐데 그때 AR, VR 디바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쓸까라고 했을 때 젠지들이 가장 많이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오큘러스도 써보고 홀로렌즈도 써봤는데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돼도 이게 너무 새롭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냥 바로 적응하고 쓰고 즐기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빠르게 반응하는 세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크립토 씬에 있어서도 저는 21살 때 첫 번째 크립토 붐이 있었어요. 2017년? 네, 18년 그때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 자산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는, 어른들이 보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디지털 자산의 일부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테크 업계에서 주목하는 측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것에 있어서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 아니면 클럽하우스에서 가상에서 만난 사이도 이 물리적 공간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에 대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약간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되게 저희 세대는 중앙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나의 일이 회사의 일이어야 되나? 내가 꼭 회사에 종속이 돼서 이 팀에서 시키는 모든 거를 하고 회사한테 팔로우 해야 되나?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오라는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것도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지금 렌지님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직업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력이 넓다라는 게 젠지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말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제가 봐도 젠지들은 약간 온라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가지고 좀 그 세대가 수용을 이제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현재 메타버스에서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가 최근에 나온 용어긴 하지만 사실 그 메타버스가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상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가장 주목받고 되게 젠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제페토라는 서비스에서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렌지님께서 혹시 현재 지금 제페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 공유를 하자면 요즘 특히 느낀 것은 그러니까 제페토 초반과 비교를 해가지고 유저 연령대가 엄청 확장된 게 느껴져요. 초반에는 거의 10대에 엄청 많이 모였었다면 지금 20대, 30대 유저도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본 거는 약간 클럽 맵에서 춤추면서 헌팅 같은 거 한다거나 혹은 30대 분들이 뭐 소개팅하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페토 안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보이기도 했고, 물론 당연히 10대 분들도 친구를 사귀거나 아까 보성님이 약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서로 제페토 안에서 애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또 얼마 전에 들은 건데 노래를 하는 게 취미였는데 남들 앞에서 현실에서는 남들 앞에서 부르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러던 분이 제페토에서는 버스킹을 하면서 이렇게 막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게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와 같은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현실에서의 제약을 좀 벗어나서 자아 실현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처럼 약간 꿈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더 이상 유튜버가 아니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막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제페토 안에서도 10대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3D 모델링을 배워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사실 이게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버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비도 하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또 10대 친구들에게 소비 확장을 가져다 줬다고도 생각이 돼요. 10대 친구들은 현실에서 뭔가 사실 자발적인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엄마가 사주시는 옷들 사 입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인데, 자기가 고른 옷을 직접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옷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실제로 그냥 자기가 사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10대 분들한테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혹시 메타버스 내에서 지금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옷을 만들어서 제 제페토 안에 있는 제 개인 샵이 있어요. 샵이 있는데 거기서 유저들은 원하는 옷을 사고 그런데 그거를 제페토 안의 재화, 잼이라는 재화로 구매를 하면은 약간 유튜버 분들처럼 월별로 이렇게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10대 분들이 그 것들을 사려면은 그 현실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게임들처럼 마켓에서 충전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패널 토론을 하기 위한 사실 배경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젠지가 무엇이고 NFT와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댓글로 자꾸 제 쿨 한번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진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그 메타버스와 NFT가 아까 병원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만약에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지 혹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병원님? 아, 사실 NFT 설명할 때 그 부분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그럴 것 같아서 끊었어요. 끊어서 지금 갑자기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말해주세요, 장난, 병원님. 장난이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NFT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일단 현재는 NFT가 딱히 막 유틸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소유권 정도를 증명을 하고, 저는 지금 사실 NFT NYC라는 뉴욕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NFT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어떤 파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NFT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현재는 약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메타버스랑 NFT가 결합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피지컬 컨스트레인트를 넘어서 디지털 세계에 건설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에서는 사실 복제가 엄청 쉽죠.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도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받는 건데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한다면 크리에이터들이나 이거 상품의 소비자들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상품 거래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플랫폼들이 크리에이터가 만든 거에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직접적으로 P2P로 거래를 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제대로 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합이 된다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엘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병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에서 NFT가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사람들이 로블록스 때문에 메타버스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막, 메타버스는 게임이어야 하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게임은 메타버스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존에 좀 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그런 넥슨한테 종속되어 있는 게임이랑 메타버스형 그런 게임들이나 아니면 공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NFT가 메타버스에 결합이 되게 되면 방금 병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내가 그대로 소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항상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화가 계속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지속 가능한 공간,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측면에서 NFT가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배원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신 그런 더 샌드박스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 엑시 인피니티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네, 그런 게임들이 계속 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저도 좀 덧붙이자면은 그런 게 좀 가능하죠. 최근에 그 미르포 관련해서 위믹스 토큰이 되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게임 회사들이 지금 그 위믹스 토큰을 보고 이 메타버스 그 게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 NFT를 도입을 하려고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게임 회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게임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되게 쉽다. 즉 캐시아웃이 쉽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게 되게 쉽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쉽다. 그러니까 캐시인이 쉽다라는 이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캐시아웃과 캐시인이 쉽다 보니까 이 토큰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에셋을 쓰게 되면은 게임 회사라던가 이제 이런 곳에서 되게 이제 그 현금 같은 것들을 많이 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즉 판매와 구입이 자유로워지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저 원래 게임의 아이템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게임의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의 아이템들을 사고 팔았지만 그게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닌데 그 아이템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템이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매우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또 생길 거고요. 거기서 파생이 될 거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제 렌지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렌지님의 옷을 사는 사람들은 제페토의 플레이어겠지만 네, 제페토가 메타버스화가 되고 블록체인을 쓰게 된다면은 네, 제페토 플레이어가 아닌데 그 안에서 뭐 샤넬 백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는 사람 혹은 렌지님의 이제 그 이름이 박힌 한정판 굿즈들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생기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렌지님? 근데 저도 설명 들으면서 네,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NFT가 이게 결합이 된다면 저도 지금은 게임 아이템으로서 무제한 복제가 돼가지고 어떤 이렇게 판매되고 있지만 NFT화가 된다면은 또 한정판으로 정말 제 컬렉션을 그러니까 런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크리에이터 입장으로서는 정말 하루빨리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그런데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 이제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젠 G는 그러면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를 어떻게 플레이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젠 G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저는 이제 젠 G가 아니거든요. 저는 네, 오히려 M 세대라고 볼 수 있고 기성세대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젠 G 세대는 메타버스와 NFT에 익숙하잖아요. 메타버스에.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과연 NFT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혹시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엘리님? 네. 일단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그냥 생각난 게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걸 활용하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안에서 이 젠지들이 아까 렌지님이 말하신 것처럼 잼을 소비해서 이 안에서의 경제 생태계를 경험을 하고 로블록스 안에서도 미국 10대들이 다 로벅스를 진짜 그 돈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소비를 하고 게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가상 세계에서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어. 이 안에서 새로운 화폐가 생겼어. 이걸로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팔아. 이 안에서 내가 놀 수 있어. 라는 이거 자체에 지금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에 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NFT를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을 갖고 놀고 사람들끼리 주고 팔고 가능해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블록체인 자체가 저는 아직도 지금 기존 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갈라파고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걸 하는 사람들만 아직까지는 즐기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기술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지고 이게 뭐 지갑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했었고 게임 아이템을 이제 집에 있는 전화로 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많이 이제 뭐 사고 등짝도 많이 맞고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 어, 네,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디지털 쪼가리에다가 왜 돈을 쓰냐고 이제 항상 혼을 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오히려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가치를 더 인정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NFT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 원래라면은 뭐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현물 미술 작품을 소유를 했다 하면은 요즘에 디지털 작품도 많이 소유를 하려고 하고 하는 상황들이 뭔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러면 렌지님은 이제 젠 G들이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아이템들을 사고 팔고 만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10대들이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혹시 뭐 하고 있는 노력이나 혹은 해야 될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능력들 같은 게 혹시 뭐 있을까요? 음, 일단 뭐 제페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뭐 3D 모델링 뭐그 정도 네. 그런 거고 사실 뭔가 제가 아까 그 질문하신 거랑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NFT와 메타버스가 어떻게 플레이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하게 될까요?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정말 학교 교육 과정에서 NFT를 만드는 혹은 그런 수업이라든지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 크리에이터 하는 방법을 되게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나 자유롭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만 그 도구를 그 기술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네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 같아요. 메타버스 세계가 생기면 직업의 다양한 형태도 생길 거고 다 중앙화되지 않은 관점에서 다양한 곳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진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종근님께서 렌지님 같이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 크리에이터가 네, 제페토 크리에이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 전문가분들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10대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유저가 늘어난 것보다 또 그런 교육 과정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이트, 강의 사이트에도 굉장히 제페토 크리에이터 되는 방법? 그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병원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NFT가 게이밍, 아트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게이밍이랑 크리에이터분 계시니까 아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젠지랑 NFT 얘기할 때 프로필을 좀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윤이 형 빼고 저희들은 약간 그 되게 디지털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것도 당연히 해봤을 거고 리니지 뭐 이런 걸 할 때 캐시템으로 막 자기를 꾸미죠. 아바타로 자기를 엄청 꾸며요.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디지털 세계의 자아를 형성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데 NFT가 약간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약간 트위터를 가보면 NFT로 프로필을 한 사람 굉장히 많고 약간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나만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하고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데 젠지들이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뭐지? 약간 조금 더 접목된다면 NFT로만 프로필을 하는 거는 벗어나서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현재 이더리움에 그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NFT가 있습니다. 네, 크립토펑크 NFT가 옛날에는 되게 쌌어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할 때 뭐 3이더리움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크립토펑크가 지금은 이제 몇백 이더리움, 막 몇천 이더리움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 디지털 아트 자체가 가격이 매우 이제 인플레가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려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크립토펑크를 그런 사는 사람들 혹은 이제 크립토펑크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건 이런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크립토펑크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고 그걸 살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크립토 세계에 오래 있었거나 두 번째는 돈이 많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다는 거를 또 증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NFT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이 크립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혹은 나의 그 이제 나 옛날부터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명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서 크립토펑크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비록 크립토판에 늦게 들어왔지만 그런 어떤 이제 명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사가지고 본인의 프로필에 걸어놓겠죠. 혹은 이제 그런 이제 크립토판에 대한 여기까지 커온 그 크립토 세계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로서도 이제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젠지 혹은 이제 패널분들, 저는 젠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관심을 갖는 NFT 혹은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음, 네,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크립토 말고 기존 서비스 하는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이 기존 서비스와 이 크립토 쪽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립토 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도 너무 재미있지만 기존 서비스나 기존의 좀 빅테크에서 NFT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는지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최근에 릴 미켈라라는 디지털 휴먼, 가상 휴먼을 만드는 브러드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가 그 NFT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고 프로토콜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퍼랩스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릴 미켈라는 원래 NFT로 시작한 애가 아니라 진짜 광고 대행을 하던 곳에서 진짜 광고를 좀 제대로 이 디지털 휴먼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릴 미켈라였는데 이게 NFT 씬까지 진출을 하고 결국에는 NFT 스타트업한테 인수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 기존 그 테크 업계에도 NFT가 되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있구나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기존의 빅테크에서 좀 메타버스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여러분들도 많이 알지만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리브랜딩하면서 메타버스에 좀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그렇고 이틀 전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소비를 하는 틴더 있잖아요. 데이팅 앱. 틴더도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를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틴더 안에서 틴더 코인을 만들어서 이 틴더 코인으로 사람들이 뭐 컨텐츠를 주고 팔고 그리고 이 안에서 컨텐츠 소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크립토 씬의 그런 서비스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서비스들에서 블록체인 쪽의 관점이나 이런 메타버스적인 관점을 흡수하는 이런 트렌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이어서 얘기하자면 NFT 하나하나 컬렉션에 관심이 있는 거는 그냥 뭐 없는 것 같고 다 음. 잘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NFT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프론트만 보겠지만 그 데이터가 결국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저는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말해야 되나? 뭐 알리브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일단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리테일적인 관점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NFT 메타버스가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굉장히 하나의 유의미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리에이티 이코노미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랠리가 있겠네요. 랠리가 있겠고, 솔라나에서는 올리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겠고, 네, 그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는 샌드박스에 전 큰 관심이 많아요. 네, 샌드박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냥 이거는 제가 샌드박스 사람들이랑밖에 대화를 안 해봐서 그래요. 세바스티안이라는가 한국에서 이완 매니저님이었고 외국에서는 세바스티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점들이 있어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롤에서 재윤이 형이랑 제가 롤을 하다가 욕을 해요. 욕을 하면 잡혀갑니다. 그냥 바로 책임 먹고 바로 잡혀가는데, 과연 그러면 탈중앙화인 메타버스에서 내가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그거를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왜냐면 플랫폼이 그거를 제재한다는 것부터 이미 메타버스는 끝났다? 굳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샌드박스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만드는 것도 게임을 만드는 건데,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샌드박스 아직 게임도 안 나오고 뭐 나온 것도 없지만 조금 되게 진지하게 이상을 좀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렌지님도 있으실까요?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 팩트밖에 님 없으신 자체가 걸로. 트렌드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시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만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정현구님께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고 홍보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사의 플랫폼을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면 탈중앙화는 반대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탈중앙화의 경계선이 좀 모호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궁금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 답변해 주실 분? 네.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뭐 이거는 뭐 끼워 맞추기라 생각하시면 끼워 맞추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탈중앙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 메타버스라면 샌드박스는 디스플레이든 제페토는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 과연 이게 지금의 기술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탈중앙화를 추구한다는 거는 플랫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법행위를 했을 때 뭐 플랫폼이 규정을 하는 거야. 이건 범법행위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욕을 하는 거 문제죠. 근데 플랫폼을 비난하고 막 이런 것까지 범법행위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뭐 플랫폼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것을 저는 탈중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플랫폼이 만약에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일단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는 전부 다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냥 메타버스라는 이제 어떤 버즈워드를 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탈중앙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꼭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재밌게 놀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어떤 자산이 마음대로 복제된다거나 혹은 이제 뭐 이제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기도록 이제 어떤 그런 피처들이 있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컨트롤을 해준다면은 이제 뭐 꼭 탈중앙화를 막 시키지 않아도 메타버스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플랫폼이 건강한 커뮤니티랑 생태계만 잘 조성을 해주면 무조건적으로 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된다. 무조건 다 탈중앙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없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제페토도 어떻게 보면 렌지님한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도들만 계속 된다면 좀 건강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사실 탈중앙화라는 게 네, 조금 그러면 이제 좋죠. 네, 이쪽 있으면 좋긴 하죠.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수님께서 크립토펑크나 BAYC 같은 유명한 거 말고 이 이외에 프로필 NFT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마도 네, 뭐 사람 이제 이 흉상이 있는 뭐 그런 NFT 말하는 거겠죠. 음. 음, 뭐 이것도 대답하면 돼요? 네, 아, 네. 유명한 거 말고 어떤 가치가 있다. 사실 아까 위에서 아마 댓글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유명한 거는 그냥 그 마패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내가 스크립토신에 얼만큼 기여를 했고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을 정도가 있다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속되어 있다. 일단 가장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요. 뭐 디제네이 솔라나에도 엄청 많고 루나에도 엄청 많고 코스모스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 NFT는 그냥 그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갔다라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막 값어치로서의 가치는 솔직히 누구도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번 너무 NFT 좋은 거. NRC에서 이번 네, NFT NRC에서도 그냥 그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 그 BAYC도 있어, 이더락도 있었는데 그냥 완전 우리가 모르는 학고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조금 비싼 예들고 프라이빗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똑같이 NFT가 필요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의 커뮤니티이지 값어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돈으로 매겨지는 가치가 아니라 네, 그 커뮤니티의 어떤 일원이라는 거,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커지고 들어가고 싶은 커뮤니티라고 한다면은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가치가 낮아지겠지만, 언제까지고 이제 그건 금전적인 가치일 뿐이고, 네, 결국 본인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네. 그런데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그래서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나머지 좀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네,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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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어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 또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그 비비님 어디 가셨지? 빨리 찍어.